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할 것 같은데 주식 차트 보는 법.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주덕님이 또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전업투자자 주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태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기본적인 내용,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잘 보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님은 네. 따로 주식을 네. 할 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네. 주식을 만약에 투자를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저는 싼 거, 밸류에이션 무조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제 기준에 또 싼 게 있는데 설명 좀 해도 되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싼 게 아니라 성장성 대비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PEG 같은 건가? PEG도 보고 PER도 보고 종합적인 거잖아요. 뭐 수치 하나만 보고 투자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보통은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트보다도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성장성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뭐 미래의 가치,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가치 투자로 정통한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차트를 정말 많이 잘 참고를 하신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 투자자 가치 분들? 투자로 정말 이름만 알면 알 정도의 유명한 분들이. 그래서 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차트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안 하고,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로서의 뭔가 그런 게 있는데 항상 당연히 가치가 1순위지만 매수 진입과 매도를 참고할 때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진입을 할 때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상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고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기다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좀 참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좀 하는 걸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주식을 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만 하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게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둘 다 적절하게 공부를 하면은 아마 좀 더 상황에 따라서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더 추가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는 크게 차트랑 투자 심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 차트에 보면은 사실상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복잡한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도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네. 주 지표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차트를 딱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캔들, 그 밑에 보면은 거래량, 그리고 중간에 막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동평균선. 이 3가지가 주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차트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뭔가 지표라고 하면은 뭐 RSI, 뭐 엔벨로프, 스토캐스틱 막 이런 지표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지표들은 주지표가 아니라 보조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표들을 어떻게 로직을 통해서 섞어서 만들어낸 결과값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준 게 보조지표라서 결국에는 주지표를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거의 하지 않는데 사실상 주지표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차트는 거의 공부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주지표만 봐도 된다? 주지표를 만약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막 현란하게 막 보조지표 복잡하게 막 넣어가지고 딱히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빼먹고 약간 겉멋같이 좀 화려한 거를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뭐 확률적으로 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렇게 큰 의미 있는 확률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지표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지표에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주지표를 볼 때 일단은 차트에서는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뭐 그 외에도 당연히 많이 보겠죠. 근데 오늘은 주지표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캔들은 우리가 정말 보기 편하게 차트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가격이 시가. 그리고 그날
만약에 좀 빠졌었다 그러면은 네. 저기 뭐 이제 꼬리가 생기겠죠. 네. 물론 종가가 뭐 최저가로 끝나면은 생기지 않지만 보통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밑꼬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최저가를 이제 저가, 그다음에 장중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 올라왔던 구간을 최고가를 이제 고가, 그다음에 종가. 그래서 윗꼬리, 밑꼬리, 그다음에 몸통이 생긴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 고가, 저가, 뭐 종가 이런 가격대를 의미 있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보통 지지대 저항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거기 그런 지지대 저항대로서의 의미가 있다. 왜? 이 주식이 오늘 시작한 가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시작했을 때 매수와 매도 동시효과에서 수요와 공급을 합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시초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처음에 몰렸던 가격이라서 그 자체가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지지대 저항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저가도 마찬가지. 저가도 어느 가격대까지 쭉 빠졌다가 근데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일단 나름대로 이 주식이 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지지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고가도 마찬가지죠. 고가도 주가가 잘 오르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맞고 떨어져서 윗꼬리가 만들어져서 최고가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격도 당연히 보면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많이 팔았구나.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비싸다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고가들이 생기는 거고, 종가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마지막에 끝날 때 이 가격이 끝났다는 거는 이 가격에 대한 생각이 조금 뭐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심리들이 캔들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그런 캔들을 정말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지 저항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 저항대를 설명하는 그런 게 캔들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단기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캔들 하나에서 모든 걸 또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매일같이 생기는 캔들을 모두 의미 있게 봐야 되나요? 최근 캔들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지지 저항대를 보시는 분들은 최근 캔들 봐야 되겠지만 캔들마다 중요한 캔들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지표가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왜 중요한가? 캔들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과 같이 그쵸. 본 그 캔들이 캔들만 보면은 시가, 종가, 저가, 고가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더 강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매번 캔들마다 다 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굉장히 큰 캔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그랬을 때 캔들일수록 더욱더 이런 시가, 고가, 정가, 종가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캔들 모양이 똑같더라도 거래량이 적으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캔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까지 같이 보면서 이게 의미를 이제 강한 의미가 있는지 또 다소 희석되는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 얘기하고 있었죠? 거래량, 캔들이 우리 지지 저항대로 보통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캔들일수록 중요하고, 거래량이 평소랑 비슷하거나 또는 평소보다 굉장히 적게 터진 캔들일수록 그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퀴즈를 낼 수가 있죠. 퀴즈요? 네.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진 장대 양봉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의미를 봐야 될까요? 사야죠. 좋은 의미. 왜냐면은 장대 양봉인데 그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래량까지 크게 터져줬다. 그럼 사야 된다는 거지. 양봉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인데 굉장히 강해졌다고 의미를 하죠. 그러면 자, 다음 퀴즈는 음봉이 비교적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럼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죠. 뭘 확인하죠? 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차트에 대한 이제 지표로만 만약에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볼 때, 거래량은 적은데 음봉의 그 폭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요. 뭐 마이너스 5%에서 10% 막 이렇게. 그러면은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이기는 한데 거래량이 적으니
평소랑 비슷한 정도인가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비슷한 건 오히려 적어. 평소보다 적다. 그러면은 살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장대 음봉은 다들 안 좋게 일단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캔들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음봉이어도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은 그 의미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장대 음봉은 이제 부정적인 안 좋은 캔들이에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웠는데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이긴 경우죠.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평균보다 평소에 터진 것보다 더 적게 터졌거나 만약 평균 정도로만 터졌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음봉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 똑같은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꽝 터졌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네. 장대 음봉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 좋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거래량까지 굉장히 동반이 되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굉장히 그 이후의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확률이 높다. 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약간의 디테일을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음봉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뭐 갭이 띄우면서 장대 음봉이 훅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도 뭐 단기 매집일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위험한 경우는 단기적으로 30%, 50%, 100% 오른 상태에서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진 캔들이 나왔다.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들을 보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평소 대비 얼만큼 더 증가했거나 얼만큼 더 감소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의 정도를 해석하는 게 처음에 차트를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주지표를 보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래량의 중요성이나 뭐 캔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있는 거니까 별로 크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차트 자체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정말 이 부분부터 차트를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차트 보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캔들과 거래량에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차트들이 앞으로 그 이후에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지 또는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네.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네. 최근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150%에서 200%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4% 올랐어요. 네. 네. 근데 다음날 바로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딱 상승분만 반납을 하면서 한 마이너스 4%? 또 거래량은 전일보다는 좀 적어요. 네.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요 차트. 일단은 거래량이 뭐 전날보다는 적은 거는 일단 괜찮긴 한데 일단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죠. 이거는 약간 오히려 만약에 전날에 그 거래량이 보통 대부분 크게 터지지 않는 양봉인 경우에 많이 그렇게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왜냐면은 비교적 좀 약한 거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실린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폭이 적다면은 그 증가폭이 한 200% 정도. 그것도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약간 부정적인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흐름이 네. 더 중요할 수 있죠. 네. 그거를 다 지켜주는 계속 그 이후에 특정 지지 저항대에 대해서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그 부분을 계속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다면은 좋게 볼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큰 의미가 없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긍정이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나쁜 부정도 아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진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것만 보고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경우. 네. 네. 근데 이게 차트가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막 장난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너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이게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트의 신뢰도가 올라가려면 시가총액이 적어도 뭐 1,000억, 2,00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1,000억, 2,000억 이상. 최소 1,000억에서 네. 2,000억 이상. 그 정도 네. 이상은 돼야 차트의 적용이 이제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고 만약에 너무 소형주 1,000억 미만의 소형주들은 정말 소수의 자금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캔들과 우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상호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하나 지금 안 했잖아요. 어떤 거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단기 눌림목 매매도 많이 즐겨 하는데 저는 거의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이 이게 맞는 거야? 약간 엉터리 아니야? 뭐 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 오. 왜냐면은 보면 이래. 만약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뭐 반등이 나온다. 네.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줄 알고 네.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더니 네. 쭉쭉쭉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거는 손 안 안 맞는다. 맞는 엉터리다. 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물론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어떤 구간에서 잘 맞는지 그 의미가 지지 저항대의 역할로서 어떨 때 잘 맞고 어떨 때는 맞지 않은지 이 부분까지도 아마 다음 영상까지 참고를 하시면 설명이 끝날 것 같거든요. 아, 네, 이동평균선은 일단 왜 중요할까요? 이동평균선은 사람들이 거래한 네. 그 가격,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평균 가격인데 근데 왜 중요하죠? 엄밀히 따지자면은 평균 매수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은 종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은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캔들마다 종가의 어떤 가격대에 끝났는데 그 가격대의 종가를 다 더해서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다 하면은 최근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는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이제 매일같이 이제 선이 변하니까 평균 가격이 점점점 찍은 선을 쭉 이으는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네.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종가 평균, 그다음에 10일은 10일, 20일, 20일 이렇게 해갖고 나눈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완벽하게 평균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대충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 평단가가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이게 왜 지지 저항대로 활용을 되고 이걸 왜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 이게 평균 가격 사람들이 네. 평균 가격이 왜 중요한가? 그게 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 지지선 네. 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다고 설명드렸죠. 지지선은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을 이제 지지선이라고 그런 거고 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구간을 이제 저항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저기 밑에 있어요. 지금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가고 있다가 5일 이동평균선까지 부근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저 종목을 최근에 5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샀어요. 대기 매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저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네. 왜? 나는 매수를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를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 5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주가가 왔다는 거는 최근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과 비슷한 비슷할 수 있다. 단가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지금 엄청 고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5일 동안 산 사람과 비슷한 단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그 구간이 당연히 단기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돼서 그런 원리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는 거에 대한 디테일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뭐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알려주셔야죠. 이제 기본 이제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죠. 네.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든 만약에 10일 이동평균선이든 지금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아래에 있어요. 네.
이미 깨고 내려간 상태예요. 아, 이미 깨고 내려간 상태. 네. 네. 근데 주가가 이게 이동평균선 자체가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항대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밑에 있으면 당연히 저항대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 위에 5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있어요. 또는 10일 이동평균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딱 왔는데 그러면 왜 저항대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때는 이 10일 이동평균선이든 5일 이동평균선이든 네. 그 가격대에 또 산 사람들의 매물대가 여기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와서 손해 보고 있다가 본전 와서 본전이라도 팔아야겠다 그쵸. 하면서 매도를 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확한 단가는 네네. 물론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지표고, 만약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최근에 5일 동안 매도한 사람들의 단가가 여기 위에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최근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다 물려 있다고 우리는 그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도 주식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샀는데 물렸어. 그러면 어떤 심리가 들어요? 본전 심리. 제가 본전만 주면 탈출할게요. 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가가 만약에 기다렸다는 듯이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막 탈출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도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미리 여기서 저점에 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본전으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럼 그걸 차익 실현을 활용해야지.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대응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저항대로서의 역할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래에 있으면은 지지대, 위에 있으면 저항대. 네. 네. 그런데 이제 개념은 다 아시겠죠. 네. 이제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이것들을 잘 섞어서 우리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어떤 지표 하나만 굉장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딱 뭔가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캔들, 같은 이 거래량 또 다른 이동평균선 뭐 다양하게 다 조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 보는 법.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궁금한 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어도 네. 지지대, 저항대, 뭐 캔들상에서도 종가가 있고 고가가 다 지지, 저항대는 알겠는데 네. 알겠지만 이동평균선이라고 뭐 항상 지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저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이 돌아가면 세상에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너무 쉽지. 그쵸. 이동평균선 사고 위에서 팔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기본 개념, 네, 기본. 이해에 불과하고 그럼 어떻게 조금이나마 이거를 실전에서 참고할 만한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디테일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